철학사에서 칸트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칸트 철학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멈춘다고 해요. 워낙 내용이 어렵고 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칸트 철학의 전체적인 개요를 우선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순수이성 비판이라든가 판단력 비판이라든가 실천이성 비판에 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차차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칸트 철학의 전체적인 개요를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대중철학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교수님의 왜 칸트인가입니다. 이 책의 서문을 읽어 드릴게요. 철학사는 왜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가? 인류 정신사를 뒤바꾼 칸트의 3대 비판서.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꼽으라면 칸트를 빼놓을 순 없다. 칸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헤겔과 더불어 서양 철학사의 5대 천왕에 속한다. 이 5대 천왕 중에서 단 한 명만 꼽아야 한다면 많은 경우 칸트는 플라톤과 경쟁하면서 정상을 다툴 것이다. 칸트는 그만큼 서양 사상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전 여기에 하이데거 그리고 화이트헤드를 꼭 넣고 싶은데 그건 제 생각이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칸트 사상의 근간을 소개하되 그가 서양 사상사에 가져온 혁명적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서양 철학사는 칸트에 의해 어떻게 달라졌는가? 칸트 이전의 철학과 칸트 이후의 철학은 어떠한 대조를 이루는가? 이것이 이번 강의 전반을 끌고 가는 주도 물음이다. 이것은 서양 사상사에서 칸트가 만들어 놓은 근대성의 문턱 자체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칸트 철학 전체는 3대 비판서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첫 번째 비판서는 순수 이성 비판이다. 이 저작은 이론 이성을 해부하면서 인식의 문제를 규명한다. 두 번째 비판서는 실천 이성 비판이다. 이 저작은 실천 이성을 해부하면서 윤리의 문제를 규명한다. 세 번째 비판서는 판단력 비판이다. 이 저작은 반성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두 영역, 다시 말해서 심미적 체험의 세계와 생명체의 세계를 다룬다. 제가 앞으로 소개할 책 중에 내가 아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대중철학자이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요. 저자가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인데요. 이분이 이 책의 목차를 짤 때 칸트 철학의 네 가지 물음에서 짰다고 해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마지막 질문인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앞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 앞에 세 가지 질문이 바로 칸트의 세 비판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칸트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칸트는 이 저작들을 통해 복수의 철학혁명을 가져왔다. 인식론, 윤리학, 미학, 자연관 각각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그 변화는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가 가져온 변화에 비유되곤 한다. 코페르니쿠스는 이전의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보았던 것과 반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관점을 제시하여 과학사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우리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관점의 변화가 칸트의 3대 비판서 각각을 통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미리 언급해두자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전도시켰다. 칸트 이전에는 인식의 출발점에 대상이 있고 주체는 그 대상을 수동적으로 비추는 거울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칸트는 인식을 주체의 능동적 종합의 산물로 보았다. 인식의 중심에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 펜 하나를 인식할 때에도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사물을 바라보는 감각작용이 있습니다. 경험 이전에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틀이 있다는 것이죠. 형식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의 틀이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만약에 인식의 틀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거나 그
그것이 어떤 변형을 거친다면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형식의 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개념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입니다. 프레임의 힘이란 책이 이제 3월 중순쯤에 21세기 북스에서 나올 예정인데요. 그 책도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칸트는 인식의 발생 조건을 주체의 내면에서 찾았고 마음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여 근대과학에 부합하는 인식론을 구축했다. 칸트가 제시한 모델은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설정하는 인지 모델과 매우 흡사하여 놀라움을 준다. 다음으로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덕 윤리를 의무의 윤리로 전도시킨다. 덕 윤리의 중심에는 선 개념이 있고 그 둘레를 도덕 법칙이 회전한다. 반면 의무의 윤리에서는 도덕 법칙이 중심을 차지하고 그 둘레를 선 개념이 회전한다. 덕 윤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의해 주도된다. 반면 의무의 윤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근본으로 한다. 덕 윤리는 고대 윤리를, 의무의 윤리는 근대 윤리를 대변한다. 덕 윤리는 종교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의무의 윤리는 법적 추론과 유사해진다. 판단력 비판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취미 판단을 분석한다. 취미 판단이란 아름다움을 감식하고 향유하는 판단이다. 요즘의 말로 바꾸자면 심미적 판단의 일종이다. 이 세상에는 심미적 취향만큼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독특한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취미 판단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타당성을 입증하여 근대 예술을 정초한다. 철학에서 정초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어떠한 주장, 개념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한다라는 뜻입니다. 판단력 비판 후반부는 유기체가 요구하는 목적론적 판단을 분석한다. 갈릴레오, 데카르트, 뉴턴에 의해 확립된 근대과학은 자연현상이 모두 기계론적 법칙에 따른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자연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생각이 대두되었다. 칸트는 기계론적 자연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유기체적 자연관의 가능성을 정초하여 이후 도래할 낭만주의적 자연관의 길을 열어주었다. 여기서 사용한 정초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서 사용한 정초한다는 말은 어떤 하나의 사실에 대해 그것이 보편성을 주장할 권리를 입증해 준다는 것을 말한다. 크게 보면 칸트의 비판 철학은 이런 권리 증명으로서의 정초 작업에 해당한다. 칸트적인 의미의 비판이란 정초이고 정초란 특정 사실에 대해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할 범위를 설정해 주는 일이다. 이런 영토를 제공한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칸트 철학 이후는 칸트가 정초해 놓은 철학의 개념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초란 그 분야의 고유한 영토를 보장하는 것과 같다. 칸트는 새 비판서를 통해 근대과학, 근대윤리, 근대예술을 정초했다. 그리고 이후 도래할 유기체적 자연관을 정초했다. 칸트 철학이 정초해 놓은 유기체적 자연관은 결국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라는 시간의 철학을 정초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니체, 하이데거, 베르그송, 그리고 화이트헤드, 들레즈까지 이어지는 철학의 사조가 있는 것이죠. 칸트, 철학사의 콜럼버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정초 작업에 의해 일어나게 된 복수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들이다. 칸트의 비판 철학이 서양 사상사에 불러일으킨 혁명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강의를 끌고 가는 기본 물음이다.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철학적 논쟁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칸트가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예술 철학, 자연관에 가져온 각각의 전회를 되짚어 보는 것은 오히려 칸트의 현재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칸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칸트가 서양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거대한 위상과 그가 일으킨 위대한 변화를 표현하는 많은 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호수의 비유다. 이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라는 큰 호수로 들어오고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은 칸트에서 시작된
물줄기다. 이는 과거의 서양 사상이 칸트를 중심으로 모두 모였다가 다시 칸트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척추의 비유도 있다. 우리 신체에서 척추는 두뇌와 사지의 중간에 자리하면서 온몸의 운동을 관장한다. 칸트는 서양 철학사에서 그런 척추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고대적인 지혜와 현대적인 사유를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칸트의 이름 앞에 모범답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다. 칸트는 서양 철학이 다루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는데 그 분석이나 결론이 비록 정답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모범답안이라고 부르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칸트를 포함하여 과거의 어떤 철학도 오늘의 우리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정답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문맥에 부합해야 하므로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칸트도 이런 사정에서는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시대에 제기되는 철학적 물음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칸트는 적어도 그들이 참고할 가장 균형 잡힌 답안을 내놓은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칸트를 철학의 코페르니쿠스 혹은 철학의 콜럼버스라 부를 수 있다. 칸트는 철학사의 거대한 전회를 이루어냈다는 의미에서 코페르니쿠스에 비유된다. 또한 칸트는 과거의 철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영토, 철학의 신대륙이라고 부를 만한 새로운 영토를 발견했다는 의미에서 철학의 콜럼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양 철학의 관점이죠. 그래서 콜럼버스에 대한 비유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콜럼버스 이전에도 아메리카 대륙은 존재했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이 있었죠. 그렇게 살짝 삐딱하게 본다면 칸트 철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 범주들은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칸트 이후 오늘날까지 철학사를 수놓은 많은 사상들, 의미 있는 철학사조는 대부분 칸트가 발견한 대지 위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칸트의 용어로 말하자면 초원론적 차원 위에서 전개된 것이다. 서양 주체의 역사에서 초원론적 차원의 발견은 이후 프로이트에 의한 무의식의 발견과 더불어 쌍벽을 이룬다. 현대 사상사의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초원론적인 차원과 무의식적 차원을 결합하는 데 있다. 정신분석에서는 락강의 무의식 이론이, 철학에서는 들레즈의 초원론적 경험론이 그런 종합의 주요 사례가 된다. 사실 내가 칸트 전공자가 아님에도 칸트를 계속 읽고 가르쳐야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대 프랑스 철학은 칸트와 그 이후의 독일 관념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그 중심으로 다가설 수 없다. 현대 프랑스 철학은 한편으로는 구조주의 시대의 인간과학을 왕성하게 소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독일 철학을 창조적으로 재전유하면서 서양 철학사의 새 장을 열어 젖혔다. 락강, 푸코, 데리다, 들레즈, 리오타르 등은 칸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가장 눈부신 사례들이다. 나는 철학 입문 강의에서도 칸트가 발휘하는 놀라운 효력을 일찍부터 실감했다. 칸트의 3대 비판서를 중심에 놓고 가르칠 때 학생들이 가장 열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예술 철학을 균형 있게 골고루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아마 칸트가 철학의 근대적 정체성을 확립한 철학자라는 점에서,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 사고의 다양한 층위를 분석하면서 근대인에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위대한 스승이라는 점에서 보다 큰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과 나누었던 잔잔한 감동이 이제는 학교 밖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노트를 감히 책으로 정리하여 세상에 내놓는다. 어떤 개념, 관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 책은 중간중간마다 이 개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하학적인 도형들로 설명해 놓았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창 미디어에서 나온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읽기 서정욱님의 책도 있는데요. 이 책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 비판서 중에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철학사에서 칸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 전체적인 철학의 개요, 지금 현재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칸트 철학을
접목할 수 있는가라는 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칸트 철학 입문서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찬찬히 3대 비판서를 읽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화님의 왜 칸트인가 한번 꼭 읽어보시기